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맡은 큰 임무가 있었는데 오늘 그걸 잘 끝냈거든요. 사실 이것만 하면 올해 1년을 거의 다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후련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가오는 큰 명절인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추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얼굴이 나오지 않는 팟캐스트를 했을 때 이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듣고 나서 또 들으면 도움이 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올해 추석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 한국에 살고 계신 게 아니라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2025년 추석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 추석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번 추석에는 앞뒤로 공휴일이 붙어 있어요. 그 덕분에 저는 10일 동안 쉴 수 있는 긴 휴가를 얻었습니다. 약간의 가을방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가을 한가운데에 드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추수 같은 것도 다 해내고 추수한 과일, 음식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곧 이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어서 저는 벌써부터 너무나 설렙니다. 왜냐하면 10월 6일 월요일이 추석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추석 연휴이고 그 다다음 날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이었는데 한글날도 공휴일이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휴업일이 되어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인 10월 3일 금요일은 개천절로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연속으로 10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이 긴 연휴를 맞이해서 귀성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귀성이라고 해요.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귀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객지에서 고향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속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해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민족 대이동의 시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교통체증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추석의 의미와 함께 추석에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은지, 추석에 하는 전통적인 풍습과 오늘날의 모습들, 그리고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설날과 더불어서 한국의 큰 두 개의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런 큰 명절을 맞이할 때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나누곤 해요. 그런 대표적인 인사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사말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라는 말인데요. 추석의 또 다른 말이 한가위예요. 추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한가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건 가을의 정중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을 더 즐겁게 보내라는 의미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인사할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추석이 오기 전에는 보통 추수를 다 했어요. 추수라고 하는 건 내가 키웠던 농작물 같은 것을 수확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마음도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에는 인사를 나눌 때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다 함께 기분 좋은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사말은 보름달처럼 넉넉한 추석 보내세요입니다. 넉넉하다는 것은 어떤 공간이 많은 것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름달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이신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름달은 달 중에서도 메마른 달이 아니라 가득 차서 동그란 그런 달을 말하는데요. 보름달이 꽉 찬 것처럼 몸도 마음도 넉넉한 가득 찬 추석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보름달처럼 넉넉한 추석 보내세요. 물론 그냥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것처럼 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그 의미를 깊게 전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인사말은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되게 독특한 말이긴 해요. 사실 어떠하세요 라고 하는 건 일종의 명령어이긴 한데요. 누군가한테 건강해져라 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긴 하잖아요. 문법적으로는 옳다고 볼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긴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북돋아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인사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였고, 두 번째는 보름달처럼 넉넉한 추석 보내세요.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는 인사말 알려드렸는데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글로 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워낙 활발해졌다 보니 가족들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 어플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그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그림을 말해요. 추석 관련된 이모티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달토끼가 떡방아를 찍고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기도 하고 글자가 쓰여진 이모티콘도 많아요. 아까 알려드렸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하는 글귀가 적힌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친척들한테 늘 즐거운 추석 되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동안의 1년간 농사를 짓는 그 과정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수고했다는 의미를 알아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 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로부터 한국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추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것을 잘 마친 기념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추석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풍습은 차례입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서를 의미하는 차례와 똑같이 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차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음식들을 차려서 조상님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걸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명절일 때, 예를 들어 설날과 추석 같은 대명절일 때에 주로 차례상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는데요. 차례상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차례상으로 어떤 것이 올라가냐면 일단 국과 밥은 필수고요. 다양한 과일들을 올립니다. 이때 올라가는 과일은 가을 과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 그런 것들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 열매들도 올리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님들이 평소 좋아하시는 굴비 같은 생선도 있고 육전, 고기전이에요. 이것도 있고 산적꼬치도 있지, 송편도 있지, 한국의 전통 과자인 한과도 있고 옥춘이라고 하는 알록달록한 사탕 같은 것도 올려뒀습니다. 그 외에도 나물을 비롯해서 조상님들이 평소에 특히 좋아하셨던 음식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차례상에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과일을 올리기도 한다고 해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과일이 예전에는 되게 보기 드문 힘든 과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과일이 되면서 차례상에 샤인머스켓을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석 시즌이 되면 음식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요.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나물에 들어가는 채소의 가격이나 아니면 과일 가격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싸우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차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시즌이 되면 물가가 상당히 비싸지는데요. 2018년에는 이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이 23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2024년 추석 음식 준비 비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얼마쯤 생각하시나요? 2018년에는 23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무려 38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나중에 다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이긴 한데 이 기간만 되면 유독 대형마트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 간의 갈등도 줄이고 싶고 준비하는 시간 대신에 같이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차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차례를 지내는 게 좀 신기하다고 느껴졌어요. 어떤 식으로 차례를 지내냐면 일단 차례상을 차립니다. 이것도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되고 음식들을 정해진 규칙에 맞게 올려놔야 해요. 예를 들어 앞줄에는 견과류, 밤이나 과일 같은 것을 놓고 가운데에는 육전 같은 것을 놓는다거나 뒷줄에는 국과 밥을 놓고 이런 식으로요. 음식을 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이 음식을 올린 다음에는 다 같이 방에 들어가서 집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조상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절을 하기도 하면서 조상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에다가 젓가락을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의 둘째였기 때문에 절을 두 번째로 했어요. 저희 집끼리 차례를 지냈을 때요. 저희 오빠가 늘 고기전, 육전에다가 젓가락을 톡톡 치고 올려놓아서 저는 그 다음에 굴비 위에다가 올려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음식을 해버리니까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 안에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조상님들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같이 나와서 피워뒀던 향을 끄고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굴비였습니다. 특히 평소에 먹을 때도 좋아하긴 하는데 유독 차례상을 차릴 때 먹었던 굴비, 생선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꼭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식혜를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추석의 전통적인 풍습은 차례였습니다. 차례라고 하는 건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었고 음식을 차려서 조상님들께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 풍습은 성묘와 벌초입니다. 성묘라는 단어 이전에 24절기 팟캐스트에서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성묘라고 하는 것은 묘를 돌보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초라고 하는 것은 묘자리 주변에 생긴 잡초나 풀 같은 걸 제거하는 거예요. 24절기 팟캐스트에서는 백로라고 하는 절기에 벌초를 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백로라고 하는 시기가 추석과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가을 시즌이 되면 조상님들의 묘자리에 찾아가서 주변에 어지러진 풀들도 제거를 해주고 조상님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묘와 벌초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하는 시간을 3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성묘와 벌초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예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물론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남자아이를 유독 선호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성묘와 벌초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이게 굉장히 속상한 점이기도 했어요. 왜 나는 데려가지 않는 거지? 이건 차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드는 생각은 가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풀도 깎아줘야 하지 그런 것들이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유독 그랬던 것이고 요즘에는 남녀 성별 가리지 않고 성묘나 벌초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상님께 찾아가서 주변 자리를 정돈해 주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전통 풍습은 송편을 만드는 것이에요. 송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달 모양의 떡입니다. 아까 추석하면 뭐라고 했죠? 보름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송편은 반달 모양의 떡입니다. 다 같이 이 반달 모양의 떡을 예쁘게 빚으면서 그걸 쪄서 나눠 먹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나중에 예쁜 딸을 낳을 수 있다 라는 속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송편을 만들 때 송편을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예쁜 딸 낳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미신이자 속설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런 미신도 있었습니다. 또 송편이라고 하는 떡은 안에 넣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다양해요. 안에 깨를 넣을 수도 있고, 밤을 넣을 수도 있고, 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깨송편을 가장 좋아해요. 깨송편은 안에 깨가 가득 들어있어서 고소하기도 하고 설탕, 꿀 같은 걸 같이 넣어서 달콤한 맛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 넣는 재료가 아니라 송편 떡 있죠. 떡에 넣는 재료에 따라서도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얀색 송편을 만들 수도 있고 보라색 송편, 노란색 송편, 분홍색 송편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호박 같은 재료를 넣었다면 노란색 송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송편을 만들고 쪄서 나눠 먹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다 함께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송편을 만들게 된다면 브이로그를 찍어서 여러분에게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름달 감상입니다. 추석은 음력 15일인데요. 8월 15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달이 가득 차서 동그란 보름달이 됩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 보름달이 떴을 때 달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올해 하는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달라.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시험을 준비하던 때에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가위, 추석이 되었을 때 달맞이, 달을 바라보는 걸 하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여기서 잠깐 보름달 사진을 찍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휴대폰에 있는 야간 촬영 모드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기술 없이도 쉽게 예쁜 달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달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연을 활용하면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산과 함께 보름달을 찍으면 더 다채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죠. 혹은 나무에 살짝 가려진 보름달 사진을 찍으면 좀 더 고즈넉한 분위기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물을 활용하면 보름달처럼 풍성한 사진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풍습은 전통 놀이예요. 대표적으로 추석 때 할 수 있는 전통 놀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강술래, 두 번째는 윷놀이, 세 번째는 씨름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 강강술래와 윷놀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강강술래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8호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강강술래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강강술래를 쉽게 말하자면 다 같이 원 대형으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려서 추는 춤을 말합니다. 춤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 중에서도 무형 문화유산에 속해요. 문화유산은 어떤 거냐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강술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 문화유산에 속합니다. 반대로 경복궁 같은 문화유산 있죠. 그런 것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강강술래라고 하는 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문자로 기록하는 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다 보니 정확한 유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속설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 때 아군, 즉 우리 편이 너무나 적어 보여서 사람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이 춤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부녀자들을 불러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원 모양으로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뛰어다니도록 했어요. 부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사람들, 그런 아내들인 거죠. 아내들에게 손을 잡고 나와서 빙빙 돌면서 사람이 많아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외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많아 보이네. 그럼 좀 침입하기가 걱정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강강술래는 너무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교과서에 학년별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동작들이 있고 노래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노래를 부를 때에는 한 명이 먼저 노래를 불러요. 이런 사람을 매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매기는 소리 할 때 매는 어이매입니다. 그 다음 한 명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답장을 하듯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때 강강술래라고 답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받는 소리라고 합니다. 한 명이 매기는 소리를 하면 여러 사람이 그 말에 대한 답장을 하듯이 대답을 하듯이 강강술래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원을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모양을 풀었다가 다시 잡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강강술래입니다. 저도 이 강강술래에 참여한 적도 있고 심지어 이걸 수행평가로 본 적도 있어요. 강강술래가 추석처럼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그런 놀이라는 점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놀이는 윷놀이인데요. 윷놀이는 유치라고 하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놀이입니다. 일종의 말판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윷, 4개의 윷이 굴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동하는 칸의 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개만 뒤집힌 걸 도라고 하는데 그건 한 칸을 이동할 수 있어요. 4개의 윷 중에서 2개가 뒤집히면 그걸 개라고 하고 2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윷 3개가 뒤집히면 그걸 걸이라고 하고 3칸을 이동해요. 만약 4칸이 모두 뒤집어지면 그걸 윷이라고 하고 4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윷은 한 번 더 윷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개걸이 나왔을 때보다 윷이 나오면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4개의 윷이 모두 뒤집히지 않으면 그걸 모라고 하는데요. 이때 모는 5칸을 이동합니다. 윷과 마찬가지로 모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윷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개 걸윷모 중에서 윷과 모가 나오면 한 번 더 윷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 놀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팀을 나눠서 하면 더 응원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특히 상대편의 말을 잡았을 때나 아니면 우리 편이 좋은 게 나와서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운 그런 놀이입니다. 저도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 저희 반 아이들에게도 윷놀이를 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추석의 전통적인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 특히 10일간의 연휴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긴 연휴예요. 이렇게 긴 연휴에 할 수 있는 활동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여행이에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긴 명절이 아니면 모두가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석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모이는 겸 다 같이 국내 여행 혹은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하자. 예를 들면 전주, 경주, 부산 이런 곳들로 여행을 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긴 연휴가 찾아올 때 그 시즌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런 시기가 되면 호텔 가격도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행을 계획할 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집에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송편을 빚어서 먹을 수도 있고,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고, 보드게임이나 윷놀이 같은 전통적인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연휴에 가족들이랑 같이 공기놀이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기놀이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추석을 맞이해서 여는 축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 기간이 겹치는 축제가 있어서 가족들과 같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에는 영동군에서 하는 국악축제가 추석과 겹쳐서 방문하기 좋을 것 같고, 고창에서는 핑크뮬리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경복궁에서는 생과방이라고 하는 것도 열린다고 해서 이런 것도 참여하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이 추석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할 텐데요. 만약 차가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겠죠. 대표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 추석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가 기차입니다. 한국 여행을 와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유명한 기차 회사는 코레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기차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차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시외버스 같은 것도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매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예매를 쉽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매 창이 오픈하면 마구마구 빠르게 누르면서 내 표를 구하려고 노력해요. 이때 표를 구하지 못하면 이동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민족 대이동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피해서 하루 전에 미리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른 아침에 간다거나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행히 고향이 제가 사는 곳과 근처라서 이런 티켓팅의 어려움은 겪은 적이 없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사는데 우리 고향이 부산이라면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시기 추석에는 교통체증도 심하고 승차권을 예매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석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서로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고향에 내려갈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추석 선물 세트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선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일 세트, 한우. 한우는 한국의 소고기예요. 그리고 굴비,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차례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생선이 있고요. 홍삼. 홍삼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그런 채소 중 하나인데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고 비쌉니다. 대신에 건강에는 좋다고 하니까 인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과자인 한과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용적이기도 하면서 귀한 날이라는 인식을 주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냐면 건강식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비타민,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선물할 수도 있고, 이와 더불어서 견과류, 아니면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하는 올리브유 세트, 이런 걸 선물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추석 이런 명절 하면 대표적으로 받았던 선물 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참치 선물 세트.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참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좋아서 그 참치 통조림 캔 선물 세트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스팸. 한국 사람들은 스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통조림, 스팸 통조림도 선물을 많이 하고, 아니면 기름 종류 있죠. 뭐 식용유, 카놀라유 같은 이런 기름 세트를 많이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트렌드도 많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구독권을 선물하기도 한다거나 디지털 기프트 카드 같은 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갈 때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지 저도 고민을 해봐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올해 추석은 무려 10일간의 휴가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명절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지나고 났을 때 겪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차례상을 차릴 때 손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차례상에 올리는 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요리를 하는 것은 여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 시기가 되면 여자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인 부담, 가사 노동과 함께 음식도 준비해야 하지, 시댁이나 친척도 방문해야 하지 하다 보니까 여러 스트레스를 겪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절이 다가오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할 때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귀성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선물값도 비싸졌지, 음식값도 비싸지지 하니까 여러 부담이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함, 우울감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즐거운 명절이지만 여러 가지 고착화된 모습들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과도한 노동 때문에, 갈등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연휴가 길어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길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힘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추석은 무려 10일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명절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친척들,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다 보면 잠을 늦게 자게 될 것 같거든요. 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잠을 늦게 자게 되겠지만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추후에 일상으로 복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소에 10시 반, 밤 10시 반이면 잠에 드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이 수면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중간중간에 햇빛도 쐬면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식하지 않기예요. 이런 명절 시기가 되면 특히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석 음식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는 점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송편은 그 떡 4개를 먹으면 무려 1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개구이 무려 300칼로리고 소갈비찜은 531칼로리로 많은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소화 불량을 겪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 과식하지 않기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괜히 더 살이 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올해 추석에는 과식하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장거리 이동의 피로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장거리 운전을 길게 하지 말고 조금씩 지역을 가까워지게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고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그런 시간대에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친척들 반갑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산책도 하면서 이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일이라고 하는 이 연휴 동안에 무언가를 너무 하려고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 정도는 완전히 푹 쉬는 그런 날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구독자님께서 한국의 명절 풍습이 어떤지, 명절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번 팟캐스트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추석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가오는 긴 연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더 재미있을지, 풍성할지 계획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의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